안녕하세요. 4회차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번 시간에 예고했던 대로 수학 내용 중에서 활성 함수, 그리고 손실 함수, 뭐 이런 내용들 다뤄보도록 할게요. 오늘 내용 조금 어려우니까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저번에 이제 학기 중에 했던 선형대수학이나 뭐 미적분학 이런 기본적인 연산 같은 것들은 어느 정도 숙지가 돼 있으셔야 해요. 물론 뭐 달달 외울 필요는 없고 외우면 좋겠지만 찾아보면서 뭐 옆에 같이 보면서 그렇게 공부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먼저 활성함수부터 볼게요. 활성함수가 이제 뭔지부터 알아야겠죠? 활성함수가 뭐냐면 이런 정의를 갖고 있습니다. 신경망 회로에서 한 노드에 대해 입력 값을 다음 노드에 어떻게 보내는지 결정을 한다. 그러니까 저번에 뭐 이론이나 코딩 얘기할 때 중간에 잠깐 설명을 했었는데 인공신경망에서 다음 노드로 값을 계속 보낼 거 아닙니까? 레이어를 연결을 하면서 값을 보낼 텐데 그걸 보내는 과정에서 그냥 똑같은 값을 계속 보내면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어떤 가공을 거쳐서 보내는데 그 가공 과정에 활성 함수가 관여를 하는 겁니다. 활성 함수는 일반적으로 비선형 함수다라고 했는데 여러 노드를 거칠 때요. 선형 함수를 쓰면서 거쳐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선형 함수를 거치면서 가면 예를 들어서 뭐 y는 2x를 계속해서 거쳐서 간다고 하면 첫 번째에서 2배가 되고 두 번째에서 4배가 되고 세 번째에서 8배가 되고 그런 식으로 쭉쭉쭉 가기 때문에 사실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 그게 의미가 없어요. 계속해서 1차식으로만 증가를 하기 때문에 뭐 큰 값인 원래부터 큰 값이었으면 계속 큰 값으로 더 커지는 거고 작은 값이면 작은 값으로 계속 가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활성함수는 일반적으로 비선형 함수를 쓰게 되고요. 그래서 좀 더 자세한 과정을 살펴보면 먼저 가중치라는 개념을 좀 알아야 됩니다. 사실은 활성함수에 앞서서 알아야 되는 개념인데 우리가 노드에서 노드로 값을 전달을 할 때 지금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떤 가중치를 곱해서 전달을 합니다. 여기 지금 예시로 나와 있는 게 우리 뭐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들 이제 6월하고 9월에 수능 모의평가를 치지 않습니까? 그렇게 칠 때 점수가 이렇게 두 개가 있다고 하면 다음 노드로 보낼 때 어떤 가공을 거칠 거 아닙니까? 사실 그 가공의 1차적인 과정이 요 가중치예요. 그냥 우리 평범하게 가장 간단한 예시로 뭐 6월, 9월은 뭐 시험 친 지 오래됐으니까 우리 간단한 예시로 보면 학점이 있습니다. 학점. 학점이 뭐 1학점짜리 과목이 있고 3학점짜리 과목이 있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학점들 따라서 우리가 높은 학점의 과목을 잘 보면 더 유리하고 낮은 학점의 과목을 못 보면 덜 불리하죠. 그쵸? 학점이 큰 거는 잘 보면 유리하고 못 보면 많이 불리해집니다. 반대로 학점이 작은 과목들은 많이 잘 봐도 학점이 큰 과목을 좀 잘 본 거에 비해서 그렇게 유리하지 않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과목별로 어떤 항목별로 인풋 값별로 중요도가 다르다는 소리예요. 다음 노드로 전달되면서 연산이 일어날 때 그 가중치가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연산이 돼서 전달이 되는데 다만 단순하게 점수에다가 어떤 뭐 인풋 값에다가 가중치를 곱해서 전달만 하면 의미가 별로 없어요. 왜냐면 그렇게 전달하는 과정을 봤을 때 요 노드에 요런 값이 들어오면 6월 평가 성적에 요 가중치, 9월 평가 성적에 요 가중치 이렇게 해서 이 노드로 들어올 거고 요 노드에는 이런 식으로 들어오겠죠. 그럼 최종적인 결과 값을 우리가 결국엔 어떻게 예측을 할 수 있을까가 중요한 건데 최종적인 결과값, 수능에서의 최종적인 결과값을 최종 예측값이라고 하자면 아웃풋이라고 하자면
요런 결과가 나올 겁니다. 연산이 이루어지고 났을 때 요 과정을 잘 따라오시면 우리 간단한 과정이잖아요. 간단한 1차 함수 연산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질 거예요. 6월 평가에다가 어떤 가중치 연산된 특정한 수가 붙을 거고 9월 성적에 특정한 수가 붙겠죠. 근데 이거 밑에 있는 요 그림에서 봤을 때 가중치 하나 이렇게 해서 각각 연산해가지고 딱 튀어나온 거 결과적으로 형태가 비슷하지 않을까요? 물론 그 세부적인 값이나 이런 부분은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겠으나 전체적인 연산 결과의 형태는 1차식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가중치만 곱하는 게 아까 우리가 활성함수의 선형적인 함수만 집어넣은 거랑 같은 결과인 거예요. 사실상 노드에서 전달이 될 때 1차 변환만 계속 1차 함수만 계속해서 적용을 해가지고 이어진다는 소리인 거죠. 레이어를 쌓는다는 소리인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크게 유의미한 차이가 별로 없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넘어가면 그래서 여기서 이제 도입되는 개념이 활성함수인데 단순하게 가중치만 이렇게 전달받은 값에다가 다음 노드로 다시 전달을 할 때는 어떤 이상한 수식을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 이상한 수식이 바로 활성함수가 되겠습니다. 단순하게 방금 봤던 것처럼 가중치만 적용을 해서 쭉쭉쭉 다음 레이어로 넘기면 결과적으로 1차식의 형태로만 계속 연결된단 말이에요. 결과가 히든 레이어를 쓴 거랑 안 쓴 거랑 별로 차이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 히든 레이어가 의미가 생기려면 이렇게 전달받은 값에 가중치를 곱한 값을 다시 한 번 더 가공을 해야 돼요. 그 가공 과정에서 쓰이는 함수가 바로 이 활성 함수가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활성 함수의 종류를 본격적으로 살펴보자면 이런 함수들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코딩 할 때 봤던 시그모이드 펑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시그모이드 함수는 보이는 것처럼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고 수식이 이렇게 생겼어요. 함수식이. 그래프가 그럼 이거 무슨 의미를 담고 있냐? 잘 보시면 0에서 1까지의 값을 만들어주는 함수죠. 요 x축 값이 실제로 바로 전 노드에서 전달된 값이라고 보면 됩니다. 전 노드에서 x축 값의 어떤 데이터 값을 전달을 받으면 요거를 0에서 1 사이 값으로 마킹을 해주는 거예요. 압축을 시켜준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게 결과값이 그럼 0에서 1 사이 값들로 전부 나오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제일 좋은 게 뭐예요? 뭐가 좋습니까? 어떤 확률 같은 걸 예측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확률은 결국 0에서 1 사이 값으로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확률은 계속 0에서 1 사이 값으로 나와야 되는데 전달받는 값들은 꼭 0에서 1 사이 값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되게 다양한 값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전달받은 값들을 갖다가 이렇게 눌러주는 겁니다. 압축을 시켜주는 거예요. 0에서 1 사이 값으로 딱 뭉개주는 겁니다. 활성함수가 대체로 이런 메커니즘을 갖고 있어요. 복잡도의 차이일 뿐 특정한 값들로 뭉개주는 게 활성함수입니다. 다음 노드로 전달할 때 좀 단순한 값으로 전달을 하겠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게 가장 간단한 활성함수였던 시그모이드 펑션이고 다음으로 이 시그모이드 펑션의 미분한 함수를 이제 가져왔는데 요건 이따가 다시 살펴볼게요. 탄젠트 h 펑션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얘는 어때요?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 값으로 마킹을 해주는 것 같죠? 그렇습니다. 그럼 얘는 확률 같은 건 예측하는 거랑은 좀 거리가 있겠네요. 그죠? 확률은 0에서 1 사이로만 마킹을 해야 되는데 아까 시그모이드 펑션처럼 얘는 그러진 않아요. 다만 형태가 비슷하죠. 사실 형태가 그렇게 많이 차이 나진 않습니다. 활성함수들은 결국 데이터들을 특정한 범위 값으로 뭉개는 게 역할이기 때문에 대체로 이런 식으로 뭔가 좀 압축을 시키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얘도 미분한 함수를 가져왔는데 이건 조금 이따가 다시 보고요. 다음은 ReLU 펑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ReLU Rectified Linear Unit Function이라고 하는 건데 Rectified가 뭐냐면 정제된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얘는 생긴 게 조금 독특하죠. 뭔가 압축을 시켜주는 것 같은데 아까 봤던 거랑 좀 차이가 있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음수 값들은 전부 0으로 만들어주고 있어요. 음수 값들을 싹 무시하겠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음수 값을 전달받았을 때 의미가 없어지는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있을 거예요. 뭐 양수 값들로만 이렇게 전달을 받았는데 이게 음수 값으로 마킹이 되면 곤란한 경우가 생기겠죠. 근데 그 양수 값들로 전달받은 처음 인풋 레이어가 있을 때 그걸 방금 봤던 탄젠트 H 같은 걸로 이렇게 한번 적용을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특정 노드에서. 그렇게 적용을 하고 나서 요 렐루 함수를 쓰면 다시 양수 값들로 마킹이 되겠죠. 그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활성 함수를 섞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거예요. 뭐 음수 값들은 무조건 무시해도 되는 데이터셋이 있다거나 뭐 그런 게 있다고 하면 이런 렐루 함수를 고민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서 이 시그모이드 펑션과 탄젠트 H 함수를 미분한 것들 좀 가져와 봤는데 먼저 시그모이드 펑션을 미분한 이 도함수를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뭐 자세한 미분 과정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고등학교 수학 과정 수준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 지수함수 그리고 몫의 미분법 이런 걸 적용하면 될 거예요. 우리 처음 시간에 아마 했던 것 같은데 학기 중에 이제 그거 찾아보시면서 자료 다 있으니까 찾아보면서 계산을 직접 해보셔도 됩니다. 아무튼 그 계산 결과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프가. 근데 이걸 보면 음수 쪽 또는 양수 쪽으로 값이 절대값이 커지면 x 절대값이 커지면 어떻게 돼요? 이 도함수가 0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우리 원래 시그모이드 펑션 함수를 봐도 양 끝으로 갈수록 점점 기울기가 거의 0이 되고 있어요. 도함수가 0이 되는 게 결국 기울기가 0이 된다는 소리니까 기울기가 0이 되고 있다는 소리니까 결국 뭡니까? 값이 엄청 커지거나 엄청 작은 값들은 변화가 없이 무시가 되는 거예요. 어떤 값을 마킹을 할 때 이 값의 어떤 데이터의 어떤 그런 값은 x 값은 무시가 되는 거에 가까워집니다. 그럴 것 같지 않아요? 그쵸? 그렇게 생겼습니다. 실제로 그 탄젠트 h도 마찬가지요. 원래 그래프를 보면 시그모이드 함수랑 비슷하게 쭉 갈수록 뭔가 유의미한 변화가 없어지죠. 그래프가 양쪽 끝으로 갈수록 그죠? 그럼 값이 엄청 커지고 막 100만, 1000만 이렇게 되면 의미가 사실상 없어집니다. 여기 보면 사실상 뭐 4나 6 뭐 이런 데이터 값만 들어와도 거의 변화가 없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냥 그대로 똑같은 값으로 마킹이 된다는 소리입니다. 특수한 상황에서는 그런 것도 의미가 있을 수 있겠으나 보통은 모든 값들, x 값들을 좀 구분을 되면서 마킹을 해줘야 되는데 얘들은 그러지 않고 있다는 소리예요. 음수 쪽 끝으로 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뭐 도함수를 봐도 역시 마찬가지로 기울기가 양쪽 끝으로 가면 사실상 0에 수렴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사실 시그모이드 함수나 우리 탄젠트 h 함수 같은 경우는 중간중간에 레이어를 쌓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쓸 수는 있어도 많이 쓰면 쓸수록 값이 완전히 뭉개져가지고 의미 있는 값이 나오지 않습니다. 다 무시가 돼버려요. 이걸 많이 써버리면 여러 번 써버리면 그쵸? 그렇게 되겠죠. 렐루 펑션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수인 부분은 계속해서 자기 값이 그대로 계속 나오는 거고 음수인 부분은 계속 없어지는 거죠. 무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중간중간에 섞어서 쓰기는 좋으나 우리가 레이어를 몇 개 안 쌓아봐서 그렇지 레이어를 상당히 많이 쌓게 되면 막 보통은 뭐 1000개, 2000개, 10,000개, 20,000개 뭐 이렇게 쌓기 때문에 그렇게 레이어를 쌓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실상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지 않을 수 있어요.
중간중간에 섞어 쓰는 건 물론 유용하게 쓸 수 있겠으나 이걸 많이 쌓아버리면 이런 함수들로는 한계가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등장한 게 좀 더 고차원적인 함수들인 거예요. 우리가 수업을 잘 열심히 들었으면 알겠지만 코딩 수업 중에 코딩 강의할 때 소프트맥스라는 활성화 함수를 쓴 적이 있습니다. 사실 저저번 주죠. 바로 전 회차 수업이었는데 레이어를 쌓으면서 마지막에 소프트맥스라는 활성 함수를 적용을 해서 확률을 도출을 했었어요. 위에 있는 이 클래스별 확률을 도출을 했었습니다. 얘가 뭐냐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제 D1, D2 이런 게 뭐냐면 이제 각 클래스예요. 이게 이제 여러 개가 있을 수 있겠죠. D1, D2 같은 애들이 여기서는 이제 10개가 있었는데 우리가 편의상 축을 4개 이상 쓰면 우리가 3차원 공간에서 볼 수 없으니까 3개만 써서 뭐 클래스가 2개가 딱 있을 때 D1, D2에 2개의 클래스가 있을 때 그거의 확률 분포를 표현하는 함수가 바로 소프트맥스 함수입니다. 확률 분포가 뭔가요? 이것 역시 우리가 예전에 고등학교 수학 복습하던 시간에 했었어요. 고등학교 때 확률과 통계 공부를 했던 분들이라면 기억이 나실 겁니다. 안 나실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다시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그냥 확률을 가지고 특정한 값을 가질 확률을 그래프로 표현한 거라고 보면 돼요. 여기 J1축, 그러니까 세로축이 지금 그림상에서 높이축, 세로축이 이제 그 확률 분포를 표현한 축입니다. 확률 값을 가져온 거예요. D1이 만약에 뭐 여기 5에서 마이너스 5로 마킹이 돼 있는데 뭐 1이라는 값을 가져왔을 때 확률이 대충 0.2 뭐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렇구나. 그렇게 확률이 마킹이 돼 있는 겁니다. 그렇게 직접 찾아보시면 이렇게 확률들이 이렇게 마킹이 다 돼 있을 거예요. 계산을 해볼 수 있겠죠. 이렇게 단순하게 생겼지만 의미는 다 담고 있습니다. 확률 분포를 표현을 한 건데 그래서 그럼 이 공면은 뭐냐 대체? 요 D1과 그 각각의 확률을 이렇게 마킹했다. D2와 그 각각의 확률을 마킹을 했다는 건 알겠는데 공면은 뭐냐? 사실 우리는 이 D1, D2를 동시에 보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D1이 2를 가지면서 D2가 뭐 마이너스 3을 가질 확률은 요 지점에 만들어지고 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공면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 성분들이 같이 작용을 하니까 그런 지점에서의 확률을 가지고 우리가 분포를 이렇게 3차원 도형으로 만들어 볼 수 있겠다 하는 겁니다. 그럼 D3가 있으면 어떡합니까? 그림으로는 표현을 하기 어렵겠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컴퓨터가 알아서 해줍니다. 여기는 지금 클래스가 10개잖아요. 아웃풋 레이어가 10개고 클래스가 실제로 10개죠. 그건 우리가 그림으로 표현하기는 좀 곤란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모식도 같은 걸로 표현을 해볼 수는 있겠으나 일단 그렇게까지 하면 너무 머리가 아플 것 같고 현재는 이 정도 이해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좀 단순한 형태를 가져와 봤는데 그래서 가장 단순화된 형태로 소프트맥스 펑션의 어떤 메커니즘을 수식으로 표현한 게 이건데요. 최종적으로 어떤 값들이 이렇게 들어왔다고 쳤을 때 여기 소프트맥스 함수를 적용을 하게 되면 각각의 확률로 마킹이 돼서 이렇게 튀어나올 겁니다. 얘는 지금 클래스가 몇 개예요? 5개겠죠. 5개 클래스를 이렇게 생긴 소프트맥스 펑션에 적용을 하면 각각의 확률이 이렇게 튀어나온다 하는 겁니다. 그런 거예요. 요 함수를 좀 더 자세히 뜯어보자면 뜯어볼 수 있겠으나 지금 여기 봤을 때 뭐 2에 자연상수 2에다가 거듭 제곱 형태로 요 각각의 값들이 i1부터 지금 k 여기서는 5개니까 5까지 해가지고 요렇게 들어갈 거예요. 정확하게 이거 자체가 그 값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또 그렇지 않고 여기 z를 또 한 번 또 가공을 해가지고 특정 함수를 쓰는 경우도 있겠으나 일반적으로 그냥 기본적인 형태를 봤을 때 요 1.3, 5.1 이런 애들이 요 지수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1.3이 여기 들어가게 되면 이의 1.3제곱 부터 이의 뭐 1.1제곱까지 다 더한 게 분모에 들어갈 것이고 이의 1.3제곱 들어간 게 분자에 하나 들어와서 여기 0.02라는 값으로 톡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럼 5.1은 엄청 큰 값이 나오겠죠. 이 분모는 다 같은 값일 건데 어차피 합치면 1이 되겠죠. 우리가 확률의 총합은 항상 1이니까 실제로 이 분모의 총합은 그냥 1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실제로 우리가 계산하는 값이에요. 뭐 분모 총합이 사실상 뭐 1이라기보다는 사실 요 분모 뭐 분자를 다 그러니까 분모 분해 분자 했을 때 총합이 1이 되겠죠. 요건 이제 전체 데이터에 가공한 총합이 될 거고요. 이에다가 집어넣은 값들의 뭐 총합이 될 거고요. 뭐 정확히 1은 아닐 겁니다. 데이터 총합이니까 좀 크겠죠. 뭐 100, 200, 뭐 만, 2만 뭐 이런 게 뭐 분모에 들어가고 그럼 만분의 뭐 100, 만분의 1000 이런 것들이 다 더해져 가지고 총합이 1이 된다는 소리고 그죠? 우리 확률의 기본적인 개념 아닙니까? 이 밑에 분모에 들어가는 거는 전체 합 그죠? 그리고 분자에 들어가는 거는 부분 값들 이렇게 들어가 가지고 그걸 총 다 더했을 땐 전체 합분의 부분 합 총합이 되니까 결국 전체 합분의 전체 합이 돼서 1이 된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말이 좀 루즈해지긴 했는데 암튼 요런 소프트맥스 함수를 거쳐 가지고 각각이 확률로 마킹이 돼서 튀어나온다 뭐 요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일종의 확률 분포 함수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잘 알려진 좀 전통적인 활성 함수였다면 그 다음은 이제 좀 최신? 뭐 최신이라고 하기에는 좀 되긴 했는데 좀 발전한 함수들입니다. 앞에 봤던 활성 함수들은 한계가 명확했잖아요. 소프트맥스 함수 같은 경우도 확률을 찾는 어떤 함수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으나 클래스별 확률 찾는 함수라는 의미가 있으나 히든 레이어의 중간에 넣기는 또 좀 곤란해요 사실. 중간에 넣기는 좀 곤란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보는 활성 함수들은 좀 복잡하게 생겼는데 상당히 값들을 좀 세련되게 뭉개요.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렐루 함수 같은 형태처럼 가져왔는데 또 음수를 무조건 0으로 마킹을 하는 건 또 아니고 그죠? 여기 스위시 함수라는 걸 보면 뭐 그런 그래프를 갖고 있습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뭐 그래요. 그냥 이렇게 생겼습니다. 사실 소개할 게 크게는 없어요. 식이 이렇게 생겼는데 이 시그마가 뭐냐면 시그모이드 함수입니다. 그러니까 특정 x 값을 갖다가 베타, 이 베타가 뭐냐면 그냥 아무 상수예요. 여기 지금 보면은 베타에다가 뭐 수를 집어넣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아무 상수예요. 그 아무 상수가 곱해지면서 어떤 1차식이 되겠죠. 그 1차식으로 한번 가공을 한 다음에 시그모이드 함수, 앞에서 봤던 시그모이드 함수를 한번 적용을 해요. 그 적용한 값에다가 다시 x 값을 곱합니다. 그게 요 스위시 함수라는 거예요. 요 옆에 도함수도 같이 나와 있는데 뭐 도함수를 보면 원래 함수의 형태를 좀 더 자세하게 분석을 해볼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 한번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해보면 될 것 같고 아무튼 스위시 함수는 이렇게 생겨서 베타 값을 조정을 함에 따라 가지고 베타 값이 작으면 막 이런 식으로 어떤 거의 1차 함수에 가까운 형태가 되다가 베타 값을 키우면 렐루 함수처럼 나오면서도 음수인 값들 완전히 뭉개지는 않고 있다는 게 대충 이렇게 보이실 겁니다. 점근선을 가지긴 하는데 아무튼 완전히 뭉개지지도 않고 어느 정도 유의미한 축소와 또는 값을 뭐 가공하는 그런 과정을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이제 GLU 펑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GLU 펑션이라는 게 있는데 요 함수는요 조금 더 복잡해 보일 겁니다. 아까 봤던 것처럼 뭔가 시그모이드 함수도 적용을 하고 뭐 어떤 수에다가 마킹도 하고 있는데 이 W랑 V가 뭐냐면요 텐서라는 거예요.
예전에 잠깐 얘기하면서 넘어갔었던 적이 있는데 텐서가 뭐냐면 그냥 벡터, 행렬 이런 걸로 보시면 됩니다. 좀 고차원적인 행렬 또는 벡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어떤 인풋, 요 x가 인풋이겠죠? 우리 변수 x는 인풋일 겁니다. 그 인풋을 한번 그 텐서와 연산을 해가지고 가공을 해요. 요 텐서 값은요, 그럼 뭡니까? 그때그때 다르겠죠. 이 텐서는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정할 수 있을 겁니다. 그죠? 정할 수 있을 거예요. v, 요 텐서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정해져 있는 텐서들에다가 인풋 값을 이렇게 한번 가공을 해서 계산을 합니다. 이 계산한 결과에다가 한 번 더 시그모이드를 씌워요. 시그모이드를. 그 행렬 곱을 한번 연산을 하고 시그모이드를 씌웁니다. 그 시그모이드를 씌운 결과에 다시 그거를 다른 텐서와 원래 우리 인풋 자료를 갖다가 다른 텐서와 연산한 결과를 또 가져와서 둘을 행렬 곱을 해요. 행렬 곱입니다. 여기 이제 x 이렇게 돼 있는 건 그냥 행렬 곱이에요. 행렬 곱. 그런 거예요. 근데 또 우리가 시그모이드 연산을 할 때 또 요 텐서 연산을 할 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한번 인풋 값의 텐서를 곱을 하고 거기에다가 뭘 하냐면 여기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상수를 더해줍니다. 이 상수 역시 우리가 마음대로 정할 수 있어요. 요런 상수를 우리는 바이어스라고 합니다. 바이어스. 요 BC 요런 상수를 바이어스라고 해요. 바이어스라는 말을 직역을 하게 되면 편향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러니까 단순하게 요 연산만 했던 거에 비해서 요렇게 뭔가 불순물을 하나 섞어주는 거죠. 조금 더 패턴을 고차원적으로 만들 수 있도록, 그죠? 조금 더 패턴이 고차원적이 되도록 한번 상수를 더해주는 겁니다. 여기서 같은 경우는 사실 이 결과값이 행렬에다가 행렬을 곱한 거니까 행렬이겠죠? 얘도 행렬이 될 거예요. 상수 행렬이 되겠죠. B와 C 같은 경우는. 아무튼 그렇게 해서 더한 거를 갖다가 하나는 시그모이드 연산까지 적용을 해서 나머지 하나랑 이렇게 다시 행렬 곱을 하게 되면 좀 더 좋은 결과 값이 도출이 되더라 하는 게 연구 결과로 증명이 됐던 겁니다. 너무 깊게 들어가게 되면 조금 더 머리가 아플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정도의 논문이 있어요. 이 GLU 펑션을 어떻게 실험을 한 논문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런 과정들은 대체로 실험을 통해서 증명이 돼 있는 겁니다. 이러니까 성능이 좀 더 좋아지더라, 개선되더라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예전에 배웠던 행렬 곱들이 이런 식으로 쓰이는구나. 벡터 개념, 행렬 개념, 선형 대수에서 했던 그런 기본적인 개념들이 다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실제로 여기 들어간 개념 중에 우리가 모르는 건 하나도 없죠. 그래서 그게 답니다. 그 연산들 우리가 선형 대수학 강의할 때 배웠던 연산들이 다예요, 사실. 그걸 계속 어떻게 조합하냐 차이에 성능이 달라지는 거겠죠. 그런데 좀 더 기괴한 활성 함수가 있습니다. 좀 더 기괴하죠. 이게 뭐냐면 스위 글루라는 펑션인데 이름부터 티가 나죠. 스위시 함수랑 글루 함수를 같이 적용을 한 거예요. 여기 보면 시그모이드 함수를 적용했던 것 대신에 글루 함수에다가 시그모이드 대신에 스위시 함수를 적용한 거죠. 그죠? 이래도 됩니까? 상관없어요. 글루 함수라는 건 사실 뭐냐면 꼭 시그모이드를 적용하는 함수가 아니라 요 자리에 뭐가 와도 상관이 없어요. 어떤 다른 함수로 가공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요 자리에요. 요 텐서 연산한 다음에 요 시그모이드 자리에 뭐가 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스위시가 왔다는 거죠. 스위 글루 펑션은 뭐길래 왜 그러면 다른 걸 적용할 수도 있지 않냐? 뭐 탄젠트 h, 탄 h 넣거나 뭐 다른 함수 뭐 소프트맥스 넣거나 뭐 다른 거 렐루 함수 넣거나 해도 되지 않습니까? 돼요. 됩니다. 렐루 함수를 넣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이제 렐루 함수 같은 경우는 한계가 명확하기 때문에 이걸 조금 더 보정한 뭐 겔루라던가 뭐 그런 함수들이 있습니다. 뭐 되게 많아요. 렐루 함수를 보정한 함수들도 음수를 0으로 마킹하지 않고 다른 값으로 마킹을 하는 그런 식의 함수들이 되게 다양하게 있는데 뭐 그런 함수를 적용해봐도 되고 방금 봤던 이 스위시 함수도
렐루 함수의 좀 단점을 개선한 것 같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스위시 함수를 적용해봐도 좋고요. 그런 식으로 여러 개를 넣어가지고 해볼 수 있는데 하필 스위글루는 왜 다루는 거냐? 얼마 전에 딥시크라는 AI 모델이 확 알려졌었죠. 그게 뭐예요? 중국에서 만들었는데 챗GPT 같이 LLM 모델입니다. 그죠? 거기에다가 썼었는데 이게 효과가 있더라라는 게 알려진 거죠. 딥시크가 알려지면서 딥시크가 공개되면서 거기 쓰였던 모델, 활성함수 이런 것들을 파헤쳐 보지 않겠습니까? 그걸 파헤치는 과정에서 이런 거를 썼다는 게 밝혀진 거죠. 물론 이것만 쓰진 않았겠지만 스위글루 펑션이라는 게 성능 개선에 크게 도움을 줬더라라고 알려진 겁니다. 그래서 따로 한번 가져와 본 거고 실제로 저 스위시 자리 여기 시그모이드 자리에 뭐가 들어가도 상관은 없어요. 주로 렐루를 보정을 한 함수들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게 왜 그렇게 성능이 많이 개선이 되냐? 몰라요. 모릅니다. 안타깝지만 아직 이제 뭐 딥러닝 모델 같은 걸 막 실험을 해보고 성능이 개선됐더라 하던 것들이 되게 많은데 그 중에서 꽤 많은 부분은 왜 됐는지는 사실 모릅니다. 히든 레이어의 어떤 메커니즘이 정확하게 밝혀진 게 좀 없어요, 아직. 막 명확하게 이렇다라고 밝혀진 부분이 아직 좀 부족합니다. 뭐 그래서 이걸 뭐 밝혀내게 되면 학계에 큰 기여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 가지를 섞어가지고 요 스위시 자리, 요 시그모이드 자리에 여러 가지 섞어가지고 썼던 모델들의 테스트 결과들이에요. 벤치마크 결과들입니다. 언어를 얼마나 잘 이해하냐 했더니 뭐 대체로 이렇게 높은 점수들이 나왔더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활성함수 얘기는 여기까지 보면 충분할 것 같아요. 활성함수는 이런 것들이 있고 잠깐 끊고 넘어가서 손실함수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손실함수 내용을 봅시다. 로스 펑션이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손실을 계산하는 함수예요. 자, 아까 활성함수 시간에 봤던 것처럼 히든 레이어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레이어로 다음 노드로 넘어가면서 가중치를 곱해가지고 넘겨요. 물론 그 과정에서 활성함수도 적용을 하겠지만 근데 손실함수에서 집중을 해야 될 부분은 사실 요 가중치입니다. 활성함수에서는 그 활성함수 가공 자체에서 초점을 뒀다면 요 손실함수에서는 요 가중치가 가장 큰 포커스가 될 것 같아요. 개념 자체는 어려운 건 아닙니다. 최종적으로 어떤 레이어를 쭉 거쳐가지고 아웃풋이 하나 튀어나왔다고 치면 그게 결국 예측값 아닙니까? 그 예측값을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뭐랑 하냐면 실제 정답이랑요. 뭐 예측값이 예를 들어서 뭐 A, B, C, D, E 중에 B를 정답으로 마킹을 했었는데 예측값이 B랑 가까워야 돼요. 뭐 A랑 C가 나오면 성능이 좋은 거고 D나 E가 나오면 성능이 안 좋겠죠. 그래서 이 예측값이 뭐 A가 나왔을 때는 오차가 작을 것이고 E가 나왔을 때는 뭐 B에 비해서 오차가 클 거 아닙니까? 그 오차들을 모아놓은 함수가 손실 함수예요. 그러니까 오차들을 모아놓은 함수입니다. 쉽게 말하면 정답과 예측값의 차이를 계산해 놓은 함수가 손실 함수예요. 계산해 놓은 함수는 좀 복잡하게 생겼겠죠. 실제로 활성 함수를 봤을 때에 비해서 훨씬 못생겼습니다. 왜냐면 얘는요, 예측한 결과도 일단 불규칙할 거고요. 그 불규칙한 수많은 값들을 정답과 비교해서 차이를 계산해 놓은 거기 때문에 상당히 못생기고 계산하기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이 손실함수를 다루는 게 사실 핵심이에요. 아까 봤던 활성함수에 비해서 이 손실함수를 다룰 줄 아는 것이 머신러닝 AI를 다루는 훨씬 더 핵심적인 기술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요 손실 함수를 좀 살펴보면 좀 더 자세히 보면 이렇게 생긴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 뭡니까? 예측값은 yi의 헷 씌운 거. 헷 요걸 헷이라고 해요. 그리고 요 실제 값을 yi라고 했을 때 그 차이를 갖다 전부 합해서 평균을 낸 게 뭐 기본적인 손실 함수가 되겠죠. 요런 형태를 우리는 물론 요 형태를 거의 쓰진 않는데 뭐 MSE의 일종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조금 뒤에 다시 볼 거예요. 아무튼 저런 식으로 이게 가장 보기 편하고 실제로 모든 손실 함수는 여기 이 형태를 기본으로 두고 있어요. 이걸 기본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이 손실 함수가 있는데 여기 이 그림에서 정답이 요 그래프고 실제 측정된 값들, 예측된 값들, 이 실제 값들이 이렇게 점들로 찍혔을 때 그 차이점이 우리가 줄여야 할 오차가 되겠죠. 그죠? 그게 이제 손실 함수라는 겁니다. 그 합들을 평균 낸 거.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시 앞으로 잠깐 돌아가서 이 손실 함수가 그렇게 만들어지고 나면 뭘 할 건데, 그래서 손실 함수를 어떻게 조작을 해야 되는 건데, 손실 함수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 손실 함수가 크면 어떻게 할까요? 요 가중치들이 차이가 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원래 원했던 목표치에 비해서 가중치들이 차이가 크다는 소리겠죠. 그래서 그 가중치들을 크게 조정을 합니다. 손실 함수가 막 커지면요, 가중치를 크게 조정을 해요. 작으면요, 손실 함수가 되게 작아요. 예측값이 아주 가까워요. 그러면 손실 함수 값이 작게 나올 것이고 가중치가 조금만 조정될 거예요. 원래 실제 값에 가까워지기 위해서. 그래서 그렇게 조정하는 요 가중치 업데이트하는 과정을 갖다가 우리는 역전파라고 합니다. 역전파. 전파가 거꾸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요 손실에 따라서 거꾸로 그 정보를 전파를 해가지고 가중치들을 업데이트한다, 이런 소리입니다. 그리고 이 역전파의 메커니즘으로 작동을 하는 것이 최적화 함수, 옵티마이저라는 건데, 우리 코딩을 할 때 아담 이런 걸로 썼었어요. 옵티마이저라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너무 자세하게 오늘은 일단 다루진 않을 겁니다. 일단은 오늘은 손실 함수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아무튼 과정은 이렇게 된다. 이 손실 함수에 따라서 역전파가 이루어지고 그 손실 함수 값이 크냐 작냐에 따라서 가중치의 변화량이 크냐 작냐가 결정이 된다. 그래서 손실 함수는 이런 거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손실 함수를 좀 더 뜯어보면 아까 봤던 거는 여기 절대값이 있었죠. 방금 봤던 요 손실 함수는 절대값이 있었는데 실제로는 그 절대값을 제곱을 한 거, 그걸 총합한 거, 그걸 평균 낸 게 MSE예요. 요 과정 어디서 본 거 같지 않습니까? 어디서 본 거 같죠? 그 차이점. 결국 뭡니까? 실제 값과 예측 값의 차이를 비교하는 거 결국 뭐예요? 분산 아닙니까? 분산. 그죠? 분산이에요. 그 분산에다가 루트 씌운 거 표준 편차죠. 그래서 MSE나 RMSE가 가장 기초적인 어떤 손실 함수의 형태예요. 그러니까 분산은 사실 손실 함수였다는 소리죠. 그쵸? 분산은 편차 제곱의 평균이었는데 그게 사실 손실 함수랑 같은 개념이었구나 라고 판단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손실 함수는 이런 식으로 생길 수 있어요. 어떤 모델에 따라서 뭘 집어넣었을 땐 손실이 이렇게 클 수 있고 뭘 집어넣었을 땐 되게 작을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목표가 뭐겠어요? 이 손실을 최소화하는 게 목표니까 요런 지점, 요런 최저점을 찾는 게 실제 우리의 목표일 건데 3차원 평면상에선 실제로 이렇게 생겼을 거고요. 그죠? 실제로 우리 고차원 데이터를 다루기 때문에 요 3차원 데이터보다도 훨씬 더 축이 많을 겁니다. 근데 아무튼 뭐 그런 식으로 생겼을 거예요. 기초적인 형태를 따지자면 요 위에 있는 요 그래프가 될 겁니다. 그쵸? 그런 손실 함수들이 막 있을 거예요.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 카테고리컬 크로스 엔트로피 뭐 이런 애들이 있어요. 이런 애들이 우리 코딩할 때도 봤었습니다. 손실 함수 로스는 이런 걸 쓴다 라고 해가지고 썼었어요. 요거는 뭐 클래스 2개 분류,
할 때 썼던 손실함수, 요거는 여러 클래스로 분류할 때 썼던 손실함수, 뭐 이런 식으로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게 실은 요런 점들을 찾는 과정을 그 내장된 함수가 알아서 찾아줬던 거예요. 오차를 계산을 해가지고. 그쵸? 그래서 우리 로스 값이 작아질 때 막 성능이 개선이 됐구나 뭐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은 요런 점들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이 값들이 줄어드는 걸 보고 성능이 개선됐구나 라고 했던 겁니다. 그러면요, 사실 의문점이 생깁니다. 손실함수는 이거 자체로는 사실 의미가 없지 않겠어요? 얼마만큼 차이 나냐를 보여줄 뿐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요런 지점들, 이렇게 오차를 최소화 또는 최소한 극소점은 찾아야 되겠죠. 최소점을 못 찾더라도 극소점은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요런 극소점은 또 피해야 될 거고요. 그죠? 그쵸?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점들을 찾아야 될 겁니다. 그런 지점을 찾는 과정을 어떻게 할 거냐가 우리가 실제로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겠죠. 그 방법이 바로 경사하강법입니다. 경사하강법이에요. 뭡니까? 요렇게 미끄러지듯이 쭉 내려와서 말 그대로 경사를 따라서 하강시켜가지고 가장 오차가 작은 지점, 여기 이제 손실 함수거든요. 좀 복잡하죠. 그 손실 함수를 쭉 타고 내려와가지고 쏙 빠져가지고 가장 작은 지점, 가장 밑에 있는 지점에 톡 빠지도록 만드는 게 우리의 목표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이제 단순화시켜서 보면 요 위에 있던 요 오차 지점을 밑으로 끌어내리는 과정이 되겠죠. 어떻게 끌어내려요? 그 과정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끌어내릴까요? 요 가중치 값을 줄입니다. 그쵸? 보세요. 여기 가중치 값이 있잖아요. 요 가중치 값을 줄이는 거예요. 그쵸? 요 가중치 값을 줄이는 건데 막 떨어뜨리면 또 안 되겠죠. 가중치를 너무 많이 줄이면 다시 이쪽으로 가고 막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요 지점으로 최대한 다가가게 만들고 싶으면 조금씩 줄여봅니다. 그 조금씩의 간격은요, 요 손실 함수의 기울기를 측정을 합니다. 요 공면도 다 기울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얘들도 다 기울기가 있겠죠. 이런 부분 다 기울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기울기가 쭉 다 있을 거예요. 기울기들이 쭉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접선의 기울기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각 지점별로. 그러니까 현재 내가 지점이 여기 만약에 있다. 현재 가중치에 따라서 손실 함수 값이 여기 위치에 있다. 지금 포인터 보이시죠? 이 포인터 위치에 있다라고 하면은 기울기가 큽니까 작습니까? 매우 크죠. 매우 크면 어떻게 해요? 확 줄여보는 거예요. 아니면 확 늘려보는 거예요. 가중치를 확 줄이거나 확 늘리거나, 그러니까 크게 조정을 해보는 겁니다. 범위를 크게. 근데 만약에 내가 뭐 요런데 포인터 지금 요런데 만약에 가중치 값에 따라서 요런데 손실함수가 위치해 있어요. 손실 값이 작잖아요. 그죠? 손실 값이 0하고 가깝잖아요. 작습니다. 그 작은 건 어떻게 해요? 접선의 기울기도 완만하겠죠. 완만할 겁니다. 뭐 이런 지점들 보면. 그래서 조금만 줄이거나 조금만 늘려보는 거예요. 가중치 값을.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지점이 있을 겁니다. 그쵸?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지점이 딱 있으면 거기가 이제 여기가 극소점 또는 운이 좋다면 최저점이겠구나. 그쵸? 그런 식으로 판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은 이제 컴퓨터한테 시키면 되는 거긴 한데 원리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중치를 조정하는 그 범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얼마만큼 크게 조정할 건데 얼마만큼 작게 조정할 건데 하는 그 가중치 조정 범위를 우리는 러닝 레이트라고 해가지고 코딩을 할 때 한번 적용을 해볼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임의로 설정을 해가지고 러닝 레이트를 작게 만들어서 최대한 다양하게 실험을 해보고 싶다. 아니면 아예 크게 만들어서 큰 형태를 한번 보고 싶다. 이런 식으로 요거까지 조정을 해가지고 경사 하강을 시켜볼 수 있는 거예요. 말 그대로 경사가 크면 많이 하강, 작으면 작게 하강시키는 이런 기법을 우리는 손실함수의 값을 최소화 또는 극소화시키는 과정을 경사하강법이라고 합니다. 그게 우리가 실은 최적점이라고 부르고 있잖아요. 그런 지점들을 극소점, 최저점 이런 애들을 최적점이라고 부르고 있죠. 최적화를 시켰다는 소리예요. 여기 옵티마이저 최적화를 시켜가지고 최적의 지점을 찾아냈다 하는 겁니다. 그 과정이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 있겠죠.
여기 경사 가파르니까 크게 떨어뜨리고 완만하니까 좀 조금씩 보내고 경사 커지면 또 크게 떨어뜨리고 완만하게 보내고 하다가 쏙 빠지는 기울기가 0에 가까워지는 지점을 찾아내는 게 경사 하강법이다 라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좀 어렵죠? 활성함수도 그렇고 손실함수도 그렇고 좀 어려울 겁니다. 다만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중요해요. 혼자 좀 찾아보기도 하고 뭐 동영상 자료 같은 것들도 많은데 찾아보기도 하고 뭐 그냥 이제 정리해 놓은 자료들도 되게 많습니다. 인터넷에 찾아보면 좀 더 자세히 뭐 함수들 어떤 종류가 있냐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되게 자세하게 막 수식으로 정리하고 막 이런 것들도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까지 지금 당장 해버리면 좀 힘들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요 정도 큰 개략적인 개념을 이해하셨다면 혼자서 한번 찾아보시면서 연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좀 더 이해도 깊어지고 실제로 활용도 하기 좋을 겁니다. 그렇게 되실 거예요. 사실은 저번 시간까지 코드 짜는 과정을 다 해가지고 봤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 내용 한번 오늘 수업 들은 내용을 바탕으로 이전에 했던 우리 코딩 프로젝트들 있잖아요. 딥러닝 프로젝트들 한번 다시 해보세요. 해보시면 느낌이 다를 겁니다. 그럴 거예요. 뭐 그럼 액티베이션이 그럼 뭐였냐? 로스가 뭐 무슨 의미를 갖고 있었냐? 아담 옵티마이저가 무슨 의미를 갖고 있었냐? 이런 거를 좀 더 생각을 하면서 보시면 이제 한층 더 깊은 요 AI에 대한 이해가 가능해지실 것 같아요. 그 코드로 눈으로 확인을 하면서 이런 과정을 한번 복습을 해 보시면 훨씬 더 공부하기 편하실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일단 여기까지 해가지고 활성함수, 손실함수 내용을 정리를 잘 해봤고 요번 회차 강의도 마무리를 해볼 건데 요게 우리 방학 중에는 마지막 강의가 될 것 같아요. 원래 다음 주 정도에 하나 정도 더 올릴까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이제 다음 주부터 본사는 개강을 해버려가지고 그렇게 하긴 조금 힘들 것 같고 학기 중에 또 개강 총회도 하고 할 거니까 그때 다시 보는 걸로 합시다. 네. 그래서 방학 동안 뭐 잘 수고하셨고 강의 듣느라 수고하셨고 방학 잘 보내셨길 바라고 뭐 본사를 제외하면 이제 다음 주까지 방학이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까지 방학 잘 보내시고 마무리하시고 개강 준비 잘 하시길 바랍니다. 항상 궁금한 거 있거나 뭐 당장 그때 수업 아니더라도 뭐 이전에 했던 거 아니면 그 외에도 수업한 내용 상관없이 뭐 AI나 뭐 코딩이나 뭐 제가 이제 파이썬뿐만 아니라 자바스크립트 뭐 C 이런 것도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공부한 것들 바탕으로 설명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뭐 아무거나 수학이든 코딩이든 뭐 영상의학이든 궁금한 거 있으면은 아무거나 질문을 편하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또 뭐 동아리 활동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으면 항상 카톡이나 뭐 전화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건의사항 있으면 항상 얼마든지 편하게 피드백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활동은 3월 중에 어떻게 일정이 될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가장 가까운 활동은 개강 총회가 될 것 같아요. 3월 뭐 셋째 주 정도일 것 같은데 아무튼 그때 다시 아마 대면으로 보겠죠? 그렇게 만나 뵐 수 있도록 하고요. 이만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학 잘 보내세요.